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최소 30억의 잭팟이 예상되는 승무패 47회차 일부 시간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승무패 47회차 1번 대상 경기는 광주와 수원FC의 25라운드 일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리그 팀들의 A 전술 속에서 가장 공격적인 본능이 뚜렷하게 심어져 있는 두 팀 간의 대결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선 최상의 빌드업, 그리고 오른쪽에선 최고의 피니시 모먼트가 이루어지는 양 팀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TV를 시청하시면 축구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김진호 선수의 화려한 오버래핑과 그리고 문민수의 테크닉이 합체되는 날은 오른쪽에 가브리엘과 최경록이 없어도 광주의 승리 공식은 승리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링가드 대체 선수로 올스타에 선정된 철인 3종 선수 같은 정호연의 도움 능력까지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율과 안영규의 12라인의 안정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정효 감독님만의 그 독특한 4-4-2 전술의 활용점정을 찍어주고 있는 광주 삼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보다 광주를 무섭게 만들어 주었던 건 가브리엘이 세컨스도 오른쪽을 내달리면서 파이널스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갈라쳐주는 낮게 깔린 킬 패스 같은 크로스들은 상대 2-3선의 무리들을 단 한 번에 무장해제시키는 신공이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 유로 2024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유로스타 아사니까지 복귀한 광주입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였던 대구전에서 아사니가 자신의 자리인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오면서 가브리엘이 왼쪽에서 흔들어주니까 문민서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과감한 침투가 가능해졌고, 최경록의 수비수 뒷공간을 찔러주는 킬 패스는 이제 오른쪽에서 좌우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상의 좋은 분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지성이 떠난 자리는 이정효 감독에게 더 이상 아픈 구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수원FC도 왼쪽을 시작점으로 하는 빌드업은 여전히 퀄리티 있는 김원중 감독님의 노림수로 손색이었고요. 안데르손이 드리블로 감아 들어가는 오른쪽 옵션도 K리그 최고의 공격 카드로 평가하기에 어색함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으로 떠난 이성우의 빈자리를 한교원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은 30% 남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교원 영입 기차들을 보면 한결같이 조금이나마 이성우의 자리를, 조금이나마 이성우의 공백을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도 보듯이 모든 매체들의 기사에서 조금이나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성우가 해집고 다닌 자리는 큰 공백을 떠나서 곧 수원FC 몰락의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성우와 함께 원투패스로 치고 들어가던 안데르손도 짝이른 기러기의 표본처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제까지 K리그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었던 이성우와 안데르손, 이 옵션의 해체 소식은 김원중 감독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원FC의 이러한 행보는 추갈못인 겨울인생이 생각하기에도 내년 시즌을 위한 새 판을 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원에는 정성원과 안데르손이라는 훌륭한 소방대원이 이 전 구단의 방화를 진압할 수는 있겠지만 이성우라는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막강 전력을 보여주고 있던 수원이 이성우를 내줄 만한 사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하면서도 소중한 내 돈은 10원도 베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무패 유저분들의 투표율에서도 보듯이 어느 팀이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인 건 사실이지만 장사를 저번 가게에 술 팔아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주의 단통 승리 구간의 첫 경기부터 바꿔 더블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 대상 경기는 대구와 대전, 동병상련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경기와는 완전 대조적인 만남입니다. 대전은 그냥 꼴찌지만 대구는 이 경기에서 패하는 순간 꼴찌를 탈환하게 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같은 영입쇼를 하던 대전이 울산에서 뛰던 켈빈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켈빈이 오기 전까지 기존 자원 플러스 영입, 그래도 정말 찰지고 좋았던 대전입니다. 켈빈이 오면 또 뭐가 달라질까요? 팬들은 또 기대와 실망을 재탕하겠죠. 이 좋은 라인업들을 데리고 대전이 보여주고 있는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경기력은
벤치만이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포항전에서 그 김은환의 탈압박이 만들어낸 김준범의 하프발리슛 선제 득점은 선수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켜주고 기세를 이어가게 하는 부분에는 벤치의 전술적인 몫은 빠질 수가 없고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강팀으로 가는 스킬을 벤치는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대전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홍윤상, 이호재에게 2점 슛을 쳐맞고 꼴찌 자리를 굳세게 지켜냈습니다. 후반 들어서 포항의 정재희가 투입되면서 파이널 동선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조차 하지 못했던 대전 벤치가 초래한 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자, 켈빈까지 영입하고 경기장으로 나서는 주말이지만 벤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전입니다. 자, 경기를 치러야 할 것도 데프리카입니다. 하지만 대구 또한 세징야와 에드가 요시노의 이 트라이앵글 라인이죠. 아무튼 이 라인에서 대구도 한 건 해줘야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탈 수 있을 텐데, 이 대구 또한 벤치의 처방전이 너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순간적이거나 적극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양팀 포지션 곳곳에 숨어져 있는 그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매치업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전술 전략이 실종된 작금의 대전이 대한민국 속의 아프리카, 데프리카로 떠나는 원정길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전이 대구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10년 정도 됐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볼 때 기억을 하는데 2014년 6월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10년 전 여름, 그 여름날의 승리처럼 대전이 10년이 지난 2024년에 어게인 2014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위기가 너무 절박해진 이 대구 벤치의 조급한 마음이 전술적으로 악수를 두게 되는 상황도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 선수들의 기지로 패배를 면하게 되는 무승부 구간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의 박창현 감독님도 굉장히 좀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고 어떤 순간적인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수려한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억압하게 되면서 어떤 전술적으로 조급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꼴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적으로 어떤 클리어하지 못하다는 느낌, 그러다 보면 대구만의 그 정말 자유스럽고 정말 야구로 치면은 아주 그 즐기는 야구, 어느 팀이 그렇게 야구를 했죠? LG가 그 예전에 신바람 야구라는 그 칭호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대구가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만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굉장히 대구답지 않은 축구를 하고 있고 대구답지 않은 순위로 지금 내려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홍철 선수 퇴장 징계 결정, 근데 심판은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라운드에 있지 못했지만 그 플레이 장면을 몇 번이고 제가 데프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굳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선수는 오히려 팀에게 해악이 될 뿐이죠. 굳이 심판을 밀치면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홍철 선수의 퇴장 징계 결정은 대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팀 대구의 승무 더블 구간을 선택을 하면서 뭔가 모를 그 리스크를 방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대상 경기 아르헨티나와 이라크의 조별예선 2차전입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조별예선 1차전은 지난 회차 분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반의 슬로우 템포가 아르헨티나의 발목을 잡게 되었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미들라인에 알마다와 에제, 그리고 후반 10분에서야 투입되었던 시메오네, 이 세 선수와 백라인들을 제외하고 아르헨티나의 1, 2선은 메이저 토너먼트 예선 첫 경기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조직적인 플레이가 결여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와일드카드였던 알바레즈와 오타멘디, 룰리 같은 경우는 소속팀에서 가장 마지막에 펼쳤던 경기, 그 경기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알바레즈 같은 경우도 맨시티에서 그렇게 뭐 존재감이 많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맨시티에서 마지막으로 펼쳤던 경기들의 모습,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타멘디 선수는 그래도 잘 치렀죠, 소속팀에서 경기를. 그러니까 잘했던 못했던 그 소속팀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대표팀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투영해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선수를 볼 때 저 팀에서 좀 기회를 못 잡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 선수와 맞지가 않아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대표팀에 와서도 똑같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모습이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는 아직까지는 뭐 성공이다, 뭐 실패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은 그 경기를 치를수록 더 조직력을 완성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주니어스의 곤도우 선수를 비롯해서 자국 클럽들에서 차출된 어린 선수들은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듯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수들을 무시로 연발했던 아르헨티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시즌 아틀란타에서 MLS 올스타를 뽑혔던 티아고 알마다나, 알라베스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시메오네나, 또 맨시티의 전설에서 벤피카의 레전드로 선수 생활 말년을 준비 중인 오타멘디처럼 노는 물이 달랐던 선수들마저 없었다면 올림픽에서 정말 개망신당할 뻔했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자, 뭐 이러한 정도의 팩트로 첫 경기의 시청평을 좀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아르헨티나가 그래 칭찬받을 만한 뭐 1차전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 절박한 심정, 아니면 뭐 위기감에서 오는 간절함,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손발이 하나둘씩 맞아가는 조직력의 합이 첫 경기보단 아주 많이 개선되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실제로 메이저 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아르헨티나의 이 몹쓸 패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가 비록 우크라이나를 솎아낸 이라크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라크는 아르헨티나의 메이저 대회 그 조빌레슨 루틴의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재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는 6번 대상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대상 경기이고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의 일전입니다. 자, 우즈벡은 이 경기에서 패하면 자력으로 8강에 진출하는 게 물거품이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로서도 남은 경기가 스페인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놓고 나야 도미니카와 뭐 찌지든 뽁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독자님들께서는 지난 이집트와 도미니카전이 0대0으로 결과가 나왔죠. 이 도미니카가 잘한 경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집트가 못한 경기라고 보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겨울 인생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두 팀 모두 각자의 축구를 정말 색깔 있게 잘 보여줬고 양팀 모두 선전했던 경기였지 않나 보고요. 이집트는 자국 축구의 양대 자존심이죠. 아라을리와 자말렉 소속이 5명씩, 그리고 피라미드 FC 소속 선수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은 좀 더 조직적으로 업이 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리라 사료가 됩니다. 아스날의 유령 선수죠. 엘렌이, 박주영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스날의 유령 선수 엘렌이나 아니면 자말렉의
사이드가 포진한 그 중원의 구성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사실 중원이 제일 구멍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이집트의 중원이 정말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알아흘리의 엘데베스와 자말렉의 에이드가 보여준 측면 삼선의 엄청난 활동량과 나이에 맞지 않는 차분함, 그리고 무리뉴 감독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페네르바체의 오마르 파예드 선수도 있죠. 자, 자말렉의 장신 중앙백 압델마고이드가 보여준 12라인의 견고함. 무리뉴 감독이 정말 수비수 키우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 같아요. 아무튼 지금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오마르 파예드, 그리고 자말렉에서 뛰고 있는 장신 중앙백 압델마고이드가 보여준 12라인의 견고함. 자, 이 부분은 이집트의 이 올림픽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파예드는 192cm고 압델이 193cm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쇼무로도프의 공중 타점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반감되리라 보여지고요. 자, 빠른 발이 돋보였던 측면 백라인의 압박과 중앙 미들 엘레니의 헬프 디펜스까지 자연스러워진다면 우즈벡의 쇼무로도프가 파이널 수도에서 운신할 수 있는 에어리어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시그널을 2, 3선이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딱 극인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전에서 선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스페인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선전을 한 것 같지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메즈의 PK까지 막아냈던 그 네마토프 키퍼, 그리고 최전방 쇼무로토프, 이 두 선수의 선전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해도 별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반면에 2, 3선의 퀄리티 덕분에 실책성, 버벅 플레이가 숨겨진 아델과 파이잘, 지조, 스리톱의 몹쓸 경기력은 참 안습인 것 같은 이집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스리톱은 그러니까 이집트 2, 3선이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대비하면은 이집트의 스리톱의 이날 경기력은 정말 사실 얘기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기력,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2선과 3선에서 우즈벡보다는 월등한 우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우즈벡의 입장에서는 쇼무로도프의 어떤 그 최전방, 그리고 좀 뭔가 간절한 듯한 플레이, 근데 몸은 따라가지 않는데 정신은 따라가니까 스페인전에서 그만한 선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가 절실한 그 승점 3점의 행선지는 어디가 좋아 보이십니까? 1차전의 간접적인 비교로는 우즈벡이 나아 보이고요. 선수들 개개인이 보여준 경기력의 평점을 제가 직접 준다면 이집트가 나아 보입니다. 자, 스리마킹은 독식 라인을 위해서 제가 째리고 있는 매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놓기는 싫고요. 무승부를 거두고 서로가 3차전에서 작두를 타게 되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내일까지 양팀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전술끼리 좀 더 충돌시켜보고 선택지를 골라볼 예정입니다. 일단 초기 예상은 무승부 구간에 돌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47회차 1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2부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